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팩트 와이즈의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그 생생한 기업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연구자로서 주로 그 혼합금융의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SDG 달성을 위한 혼합금융, 그리고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인데요. 아마 혼합금융이라는 개념은 아마 앞에 이준희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개발금융기관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좀 친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개발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유럽과 미국의 개발금융기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목차는 다음 4가지이고요. 혼합금융 개념이 무엇이고, 이 혼합금융에서 촉매자본이 하는 역할, 그리고 이 촉매자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개발금융기관은 어떤 조직이며, 마지막으로 개발금융기관이 혼합금융 안에서 어떠한 촉매자본의 역할을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혼합금융 개념 정의는 이미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때 이 혼합금융에서 개발재원, 공공, 자선,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주체가 어떤 곳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코이카 같은 원조기관 또는 개발금융기관, 그리고 자선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요. 이들은 이제 시장금리나 혹은 시장금리에 가까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자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요즘 최근에 혼합금융이다, 임팩트 투자다, 여러 ESG 투자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 개념들을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혼합금융은 구조화의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투자의 접근이나 금융수단이나 최종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금융의 개념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개념이 생기면 과연 그 개념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짚고 가는 편인데요. 이제 제가 쭉 그 관련된 정책 문서들을 뒤져보니까 혼합금융은 21세기 새천년 개발 목표 시대 막바지 한 2012년 정도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떠오른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EU라든지 아니면 그 세계은행의 자회사인 IFC에서 혼합금융이라는 것들을 명시하긴 했지만 이게 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중화되지는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나타난 이후에 OECD와 세계경제포럼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혼합금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이미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재원이 얼마큼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마치 공식처럼 얘기하는 숫자죠. 매년 2.5조 달러의 우리는 파이낸싱 갭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비드-19 이후에는 56% 증가한 3조 9천억 달러가 매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제 더 이상 필요성에 의한 이야기만은 할 수 없다라는 논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필요성에서 이 시장을 적극적인 투자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수치를 보시면 2023년 기준 중국을 제외하고도 신흥시장 그린본드 발행 증가 추세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는 UNDP는 사실 국가사무소를 개발도상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UNDP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40개국 이상의 약 643개의 투자 기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소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금융이 공적 자금이나 자선 기금 그리고 민간 자금을 결합한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겠지만 꼭 혼합금융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주요 요소가 무엇일까를 짚어보면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자금을 레버리지하는 효과가 있는가? 이때 개발 재원이나 자선 기금이 촉매 자본, 캐탈리틱 캐피털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민간 재원을 가져오려면 그들이 원하는 재무적 수익을 담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혼합금융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렌디드 파이낸스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경제, 사회,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금융구조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우리가 혼합금융이라 말할 수 있다. 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합금융구조를 하나의 파일럿으로 물론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혼합금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매년 3조 9천억 달러의 파이낸싱 캡을 메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합금융 구조에서는 어떠한 유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정리를 했는데요. 촉매 자본의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로 컨버전스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류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최초 손실 자본, 즉 개발 재원이 이제 만약에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먼저 떠안음으로써 민간 재원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보호적 장치를 제공하는 사례이고요. 이에 대한 사례는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 사례인데요. 보증 같은 경우는 특히 공적 기관이 시장보다 낮은 조건으로 보증을 통해서 신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 자원을 시장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도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랜트가 어떻게 이제 혼합금융에서 촉매자본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본 펀드와 별개로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피투자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혹은 ES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지원을 하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란트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혼합금융을 구조를 만드는 데 앞서서 그것들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촉매 자본의 역할을 가장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발금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금융기관은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줄여서 DFI라고 하는데요. 저도 앞으로 DFI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개발은행 또는 금융기관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지도에 제가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북미권과 유럽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ECD에 들어가셔서 개발금융기관의 정의를 치시면 이 24개의 개발금융기관 리스트들이 뜹니다. 그 중에 7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이고요. 예를 들면 IFC,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있습니다. 반면 양자개발금융기관은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 북미, 유럽 지역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발금융기관으로서 17개의 개발금융기관이 있고요. 전체 24개 중 88%가 북미와 유럽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24개의 개발금융기관 리스트를 쭉 정리해놨거든요. 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간에 있는 네덜란드의 FMO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USDFC 사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에는 자금의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개발금융기관들은 대부분이 공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이제 공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 보증 혜택을 받거나 정부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자금을 배분할 때는 중요한 것이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 분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상업적이지 않는 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금융기관들은 개발 임팩트도 내는 동시에 우리가 상업성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대출, 보증 등 금융수단의 어떤 장벽 없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가는 곳에 가서 다양한 금융수단을 아울러 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FMO나 독일의 DG
같은 개발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 높고요. 영국의 BII나 덴마크의 IF 같은 경우는 지분투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금융수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금융투자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제가 자금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역시 개발금융기관도 임팩트를 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 요구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스로 개발금융기관들도 본인들을 임팩트 투자자라고 정의를 하고 실제로 임팩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거나 컨퍼런스 하는 데 가서 보시면 이제 개발금융기관들이 없었는데 한 3, 4년 전만 해도 보이지 않던 그들이 나타나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이들이 어떻게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략적 섹터를 선정해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금융 분야든 농업 분야든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우리 조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키 임팩트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 창출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섹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 지표이고요. 반면에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좀 섹터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보건, 아니면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섹터를 두고 모든 17개의 그 SDG 목표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에 한정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추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지표를 선정해서 임팩트를 추적 관리합니다. 사실 임팩트 지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개발금융기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제 이 24개의 개발금융기관들이 공통적인 임팩트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의 투명성이라든지 우리의 성과를 이렇게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만든 지표인 헥소라든지 아니면 이미 임팩트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리스 플러스에서 지표를 찾아서 임팩트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영역인데요. 추가성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재무적 추가성과 비재무적 추가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추가성이라 함은 어쨌든 개발금융기관이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이 투자 개발도상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공적 자금 없이도 그냥 민간 자금이 갔을 때 이미 상업성이 있고 매력적인 투자 기회인데 굳이 공적 자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 재무적 추가성을 입증하고 시장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고요. 반면 비재무적 추가성은 크게 가치 추가성 혹은 개발 추가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 개발금융기관이 피투자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임팩트 혹은 ESG 역량 강화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없이도 그냥 그 피투자 기업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임팩트 혹은 ESG 역량을 제외한 정말 그 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추가성을 분리해내야 한다라는 논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점점 뭔가 임팩트를 입증하고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세심해지면서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른 임팩트 투자자들과 좀 다르게 이제 개발금융기관만이 가진 특징인데요. 결국 개발도상국을 봤을 때 이제 소득 그룹별로 좀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빈국, 저소득국처럼 뭔가 위험이 높아서 민간 투자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에 더 포트폴리오가 많다면 이 개발금융기관은 임팩트를 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높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역시 기업의 규모 사이즈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발 임팩트를 많이 내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금융기관이 혼합금융에는 얼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프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6년치의 이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23년 것만 보면 제가 검정색으로 이제 표시해 둔 부분이 전체 혼합금융 사이즈에서 DFI 호는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비율이고요. 그 맨 밑에 가장 진한 부분이 민간 파이낸스가 들어온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그래프에서 사실 민간과 개발금융기관이 혼합금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실제로 개발금융기관이 많은 개발 전국에 투자를 했지만 민간 자본을 동원한 금액은 혹은 효과는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국, 여기서 low income country로 구분된 국가에 한정되는 건데요. 개발금융기관이 1달러를 투자하는 경우 저소득국의 민간 재원 동원의 효과는 0.37불 정도이다. 이고요. 실제로 그 많은 개발금융기관이 자신들이 투자하는 것 중에서 민간 재원을 동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자는 한 18% 정도이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개발금융기관의 그 촉매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이제 개발금융기관이 민간 재원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성과는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반면 최근에 하나씩 이제 그래도 성공 사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 손실 자본 사례, 두 번째는 보증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공 사례로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얼마큼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민간 재원을 동원했느냐, 그거를 좀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네덜란드 개발금융기관의 FMO 사례이고요. FMO가 2022년에 알리안스 글로벌 인베스터즈라고 하는 민간과 그다음에 미국의 자선재단인 메가더 재단과 함께 SDG 론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300억 원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이 90% 지분 투자에 참여했고 FMO가 10% 퍼스트 로스 캐피탈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퍼스트 로스 캐피탈에 대한 보증을 메가더 재단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보증을 하는 그런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발금융기관은 여기서 최초 손실 자본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 혼합금융 구조에는 퍼스트 로스 캐피탈과 보증 그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혼합금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을 가지고 SDG 론 펀드는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주요 특징을 보시면 이 사례의 경우에는 촉매 자본, 즉 그 FMO의 퍼스트 캐피탈과 메가더 자선재단의 그 보증을 되게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위험 및 기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이 DFI가 펀드에서 최초 손실 자본을 차지하는 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재원 동원 효과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DFI도 그렇게 이제 위험 지분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관리하고 투자를 한 기관은 FMO라는 개발금융기관의 자회사인데요.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되 그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파이프라인은 FMO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약간 서로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례의 성과는 FMO가 투자한 자본 1달러에 의해서 결국 민간 자금 9달러를 동원하는 성과를 보였다가 특징입니다. 다른 이외의 평균적인 수치는 그 촉매 자본 1달러에 대해서 민간 자금 1.8불이 동원되는 게 이제 평균적인 수치라고 볼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증 사례인데요. 이건 미국 USDFC의 사례입니다. 네,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모기지 제융자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서 도와준 사례이고요. 이제 USDFC가 보증을 함으로써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2억 7,400만 불, 약 3,562억 원의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 USDFC는 개발금융기관으로서 보증을 담당했지만 또 그 미국의 원조기관인 USAID가 함께 들어가서 기술 지원 펀드를 만들어서 기술 지원을 했던 또 역시 그 보증과 기술 지원 기금이 함께 결합된 혼합 금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보증 사례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새로운 주류 투자자가 아프리카 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USDFC가 보증함으로 인해서 그 채권은 무디스 신용평가사로부터 AA 카테고리 최고 등급을 획득해서 주류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혼합금융 구조를 통해서 현지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기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주택대출 만기를 연장해서 더 저렴한 모기지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에 보면 대출 만기를 8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경우 월 모기지 상환액이 46% 감소하고요. 20년 대출 만기는 72%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보증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민간 투자자들을 아프리카 주택 시장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모기지를 받으려고 하는 이제 수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는 점에서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갈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합금융의 향후 과제를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사실 1번, 4번이 개발금융기관이 가진 조직의 이제 도전 과제이고요. 2번, 5번은 생태계의 도전 과제, 그리고 마지막 3번, 6번이 법적, 제도적 도전 과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개발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트릴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개발 임팩트를 내야 되고 재무적 수익을 담보해야 하고 민간 재원을 동원해야 하는 굉장히 하나하나도 큰 과제를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도전 과제를 계속 받고 있고요. 반면에 이 민간 부분의 동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나 실행 계획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를 보시면 사실은 그 민간 재원은 꼭 선진국에 있는 금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안에 있는 여러 자본시장 안에 있는 그런 자본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혼합금융시장 안에 그 개발도상국 정부 자금들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한계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 금융중개자가 부족하다라는 것도 생태계의 하나의 도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 위험 등급에 따른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신용평가를 보시면 국가가 뭐 저소득국일수록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보유금을 높이게 한다든지 이제 그 국가의 위험도가 국가의 소득 그룹과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본금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들이 이제 고위험 국가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꼭 저소득국이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라든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서로 자료가 좀 공유가 돼야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역시 약간 이 혼합금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관련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과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는 토론 때 좀 더 유의미한 대화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